오늘부터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에셋 알로케이션이 작년하고는 좀 범위가 달라져서 좀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이 에셋 알로케이션에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디리버티브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셋 알로케이션만 가지고 보면은 범위가 좀 줄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거의 계산이에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할 수 있나요? 근데 다 뭐를 이용해서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냐면 파생 상품을 다 이용하는 거라서 디리버티브를 알아야만이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에셋 알로케이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디리버티브 쪽으로 옮겨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셋 알로케이션에서는 작년만큼의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은 빠져서 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본다면 범위도 줄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하여튼 그런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별 부담 없습니다. 에셋 알로케이션에 나오는 문제만큼은 무조건 다 맞추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를 혹시나 낼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두 개 정도의 어떤 주제가 있긴 있는데 한 두 개 정도의 주제만 딱 커버하게 되면 계산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justify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중얼중얼 쓰기는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백지에다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쓰는 건 아닐 거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쓸 수만 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에셋 알로케이션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공부를 하자. 에셋 알로케이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우리가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엄청 부담 많이 가졌잖아요. 여기서는 좀 부담을 덜 자고요. 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셋 알로케이션은 사실은 에셋 알로케이션이 제대로 되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이 고객한테 가장 좋은 건가를 갖다 실제로 있잖아요. 배분을 짜내야 돼요. 근데 그 실제로 배분을 짜내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는데 어떤 테크닉을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좋은 게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에셋 알로케이션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반드시 짜보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자산 배분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만약에 이런 어프로치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산 배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어프로치 쓴다면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게 좋은 건지 각각의 어프로치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어떤 어프로치가 좀 적절한 방법인가요? 자산 배분하는 데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죠? justify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방법론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올터너티브로 A, B, C, D와 같은 그런 이제 자산 배분 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들을 잘 보고, A 안은 이거는 자산 배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한 거군. B 안은 이런 방법으로 한 거군. C 안은 이런 방법을 좀 더 어울리는 거군. 해서 각각의 자산 배분되어 있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A, B, C는 각각 어떤 어프로치를 썼으니까 A처럼 되었고, B처럼 되었고, C처럼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떤 시츄에이션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시츄에이션에 가장 맞는 어프로치는 그러면 어떤 어프로치지? 라고 내가 그걸 갖다 제대로만 판단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프로치, 맞는 어프로치에 따라서 나는 B가 있잖아요. 그죠? B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자산 배분한 거니까 그 B 안을 저는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어프로치가 이 시츄에이션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복잡하게 뭔가 계속 캘큘레이션해서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크게 부담 없습니다. 자, 만일에 계산 문제 놓으면 한 2개 정도예요, 2개. 계산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2개 정도만 좀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냥 끝입니다. 봅시다. 공부를 해야 될 챕터가요, 3개밖에 없어요. 아주 부담이 덜했다고요. 작년에는 여기다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붙으면서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나가 나머지 3개 챕터의 한 절반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툭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에셋 알로케이션은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주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긴 할 거예요. 데리버티브로 넘어갔을 뿐이지. 자, 네, 공부를 해봅시다. 에셋 알로케이션.
리딩 12네요. 페이지 69페이지.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거의 아마 Asset Allocation은 뭐 주관식으로 에세이 타입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처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거는 이 에세이 타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충 여기서 말하는 건 세 가지 방법론을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세 가지 방법론이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거며,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리딩 12,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모듈 12.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요, Investment Governance라는 것부터 볼게요. 그 위에 참, 이의전 포커스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is reading provides a big picture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asset allocation이 전체 이런 거예요라는 있잖아요. introduction의 이야기를 합니다. And its relationship to the investor objectives and constraint. 그러니까 asset allocation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목적과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 목적과 제약 조건을 써놓은 게 뭐죠? IPS죠, IPS. IPS의 목적과 제약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목적과 제약 조건에 맞는 있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에셋 알로케이션 해야 된다고요. 자, 목적이 뭐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보면 리턴 오브젝티브도 있고 그다음 리스크 오브젝티브도 있는데 얼마만큼 리턴을 얻어야 되고 리스크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저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에셋 알로케이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it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investors' overall financial situation and the use of economic balance. 자, 첫 번째 주제로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인베스터가 가지고 있는 시츄에이션과 관련된 정보가 나올 텐데 그 시츄에이션에 관련된 정보가 economic balance, 경제적 밸런스 나옵니다. economic balance 벌써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가. PWM 할 때도 이코노믹 밸런스 시트라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이낸셜 에셋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난 파이낸셜 에셋 같은 것도요. 예컨대 휴먼 캐피탈도 포함을 하고 라이빌리티도 보게 되면 익스플리시트한 명시적인 라이빌리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 현재 가치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는 게 우리가 홀리스틱한 또는 이코노믹한 밸런스 시트였는데 여기 또 그 주제가 또 나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미 이코노믹 밸런스 시트 한번 나왔어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번 나오긴 했다고요. 근데 여전히 PWM에서 나오고 에셋 알로케이션 나오고 여러 군데서도 이제 걸쳐서 나오는 주제다 보니 여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 이코노믹 밸런스는 늘 우리가 뭔가를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는 이코노믹 밸런스 기준으로 에셋 알로케이션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it also provide overview of three major asset allocation approach. 사실은 이제 이 asset allocation에서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Three major asset allocation approach.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산 배분하는 세 가지 방법. 이거를 우리는 다룰 텐데 가로 속에 보면 asset only가 있고 liability relative가 있고 goal based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세 가지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요.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 건가요를 나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론에 따르면 밑에 나와 있는 얼터너티브 에셋 알로케이션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개 중에서 당신은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스티파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문제가 연결돼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assive versus active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asset allocation.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asset allocation을 한다는 거는 플래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각각 asset 클래스에다가 몇 %씩 있잖아요. 보니까 자산 배분을 하세요라는 게 asset allocation입니다. 그거는 플래닝이에요. 정구사에 계시거나 은행에 계시거나 하여튼 PB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고객이 왔어요. 그 고객분한테 자, 당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가 되고 앞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건지를 쭉 다 물어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주식에 40 하시고요. 채권에 한 30 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산 쪽에다 한 20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권고를 했습니다. 자, 대단히 고객은 행복해요. 나는 어떻게 자산 배분할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식에다가 몇 %, 채권에다가 몇 % 하세요. 해서 포트폴리오 잘 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를 하면 될까요? 방금 한 게 에셋 알로케이션 한 거예요. 주식에 몇 % 하세요. 채권에 몇 % 하세요. 이렇게 에셋 알로케이션 했다고요. 그 다음 방법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주식에 30% 하라면서요. 행복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자, 30%라는 에셋 클래스, 주식이라는 에셋 클래스 내에 뭐를 채워 넣을까의 문제가 되는데, 그 뭐를 채워 넣어야 될까의 문제가 임플멘테이션입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자, 에셋 알로케이션을 몇 % 하세요라는 거는 플래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랜된 대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뭔가를 채워 넣는 거는 임플멘테이션의 문제라고요. 자, 자산을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으면 선택을 해서 채워 넣습니다. 어떻게 채워 넣고 싶습니까? 주식의 30%를 만약에 채우라고 하게 되면 30%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근데 10억이 있는데 3억은 주식 사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3억 주식 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주식 카테고리에다가 주식을 채워 넣고 싶냐고요. 한 군데 몰빵하자. 3억 가지고 하나만 딱 사자. 사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 군데다 분산하긴 할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 분산하는 이유는 왜 분산할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하고 되는 리스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언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언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우리가 그걸 부담한다라고 해서 뭔가 위험에만 노출이 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unsystematic 리스크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이버시피케이션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분산할 때 가장 쉬운 분산이 뭘까? 인덱싱 하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마켓 인덱스하고 맞게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인덱싱해서 포트폴리오를 짭시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마켓 인덱스처럼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도 또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난 그러지 않고 특정한 섹터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갖다가 쫓아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구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패시브한 있잖아요. 어프로치고. 그러지 않고 채워 넣긴 했는데 인앤아웃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주식들을 갖다가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걸 집어넣고 안 될 거를 생각을 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요. 액티브한 거죠. 자,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임플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채워 넣을까의 문제인데, 인덱스하고 똑같이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패시브한 거고, 인덱스하고 똑같이 채워 넣지 않고 내가 옥석을 가려서 내가 스스로 뭔가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겠어. 이런 것들은 액티브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쓰는 건가? 이것도요, 그 시츄에이션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또 이야기들이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he key,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문장에서 and the key issues to consider when rebalancing.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처음에 그렇게 주식 30, 채권 40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비중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자산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거는 좀 작게 올라가고 에셋 클래스가 비중이 바뀐다고요. 비중이 바뀌게 되면 최초에 목표했던 에셋 알로케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에셋 알로케이션 공부하는 거는 플래닝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플멘테이션 그리고 리밸런싱까지 이 세 개 단계가 에셋 알로케이션에서의 주제입니다. 공부할 거요. 자, 그다음에 리포팅하는 게 있잖아요. 리포팅. 어떻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GIPS라든지 뒷부분에 가서 이제 공부하실 것들이고, 퍼포먼스 리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 건가요? 리밸런싱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공부하게 됩니다. 크게 부담 없으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편하게 공부한다라고 해서 제가 편하게 부담 없다라고 해서 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편해.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요. 모듈 12.1에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 봅시다. 이 LOS 12A가 작년에 없었던 LOS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화끈하게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앞에 작년에 그냥 인트로덕션에서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뭔가 좀 스무드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가벼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앞에다 해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죠.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요. 가버넌스라는 게 어떤 지배 구조 같은 걸 말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가버넌스라고 말을 하면, 대체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일단은 팔리시 같은 게 있죠. 팔리시 규정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아레나, 롤과 리스폰서빌리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나눌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오디트하는 것,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입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e objective of effective governance is to match the investor's objective with their constraint while ensuring that investment decisions comply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그러니까 compliance 잘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가 제대로 이 투자자의 기존에 설정했던 목적에 잘 맞게끔요, 실행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을, 이펙티브가 오브젝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보니까 investment governance also seek to improve investment performance by aligning asset allocation with implementation.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요, implementation을 어떻게 할 건가요? implementation은 패시브하게 하는 겁니까? 또는 액티브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잘 맞추는 게 일단은 목표인데,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는 크게 6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6가지 절차에 해당되는 게 먼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첫 번째 만들어야 되고, 투자의 목적이 뭐죠? 라는 것도 먼저 있잖아요.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ight과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죠. R&R을 갖다 정의를 해야 되고, IPS 작성을 해야 되고, IPS 작성이 끝나고 나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로 나중에 성과가 나올 텐데, 그때는 리포팅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최초에 정의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디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중요한 내용들, 시험 넣을 만한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 거버넌스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요소들이군,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70페이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한번 봅시다. 거기 두 번째 문장에 examples of investment objective. 먼저 the objective for pension fund. pension fund는 그러면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investment objective 뭘까요? is for the plan asset to meet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y. 이거는 liability를 갖다가 계속 맞추게끔요, 자산 배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잖아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접근 방법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에셋 알로케이션 접근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코노믹 밸런스를 만들었어요. 이코노믹 밸런스를 만들었는데 자산은 어느 쪽에 올 거냐면 에셋 사이드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셋 사이드에서 라이빌리티 쪽을 쳐다보지 않고 에셋 온리만 있잖아요. 그죠?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해보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빌리티를 보면서 있잖아요. 에셋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빌리티를 보면서 에셋 관리하는 것도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가 이코노믹 밸런스에서 나오는 거는 미래에 내가 지불해야 될 생계비 같은 것들이 현재 가치를 가져온 것도 라이빌리티잖아요. 자, 그런 생계비를 나중에 다 맞추려고 하게 되면 왼쪽에서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왼쪽에서 나와야 될 자산 배분, 개인의 라이빌리티를 맞추기 위한 자산 배분,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했냐면 goal based invest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asset only가 있고, liability, 기관의 관점에서 liability를 보면서 asset allocation 하는 게 있고,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liability를 보면서 asset allocation 하는 거는 goal based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점 찍어 놓은 거 펜션 펀드의 아주 대표적인데, 펜션 펀드는 어떤 방법 접근을 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요. asset only는 아니고, 라이빌리티를 보면서 에셋 알로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라이빌리티 렐러티브한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라이빌리티를 보면서 했잖아요. 자산 배분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인다우먼트도 마찬가지고, 인다우먼트도 기금 같은 것들인데, 이 기금도 보게 되면 이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써야 되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미래에 어떤 돈들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the objective for individual investor,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리타이먼트에 맞춰서 있잖아요. 리타이먼트 시점이 되게 되면 충분한 자산에 대해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사실은 리타이먼트 시점에서 필요한 자산이라는 거는 그 뒤에 놓는 라이빌리티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이니까, 얘도 보게 되면 라이빌리티 렐러티브 하긴 한데, 개인은 목적들이 다 있다고요. 돈을 갖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목적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goal based invest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어떤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가 결정이 됩니다. 어프로치 아까 3개 있었어요. 이거점 포커스에서 딱 가로 3개 나와 있는 거. 그건 나중에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어프로치가 맞나요? 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점 찍은 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요. At the core of the investment objective statement is return requirement. 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리턴 이런 거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있잖아요. 오브젝티브 안에 있어요. 이런 오브젝티브를 리턴 오브젝티브라고 합니다.
return objective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 that provide context to this required return include the investor's willingness and ability to tolerate risk.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obligation that require funding, and how cash flows transfer into and out of the fund.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liability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 펀딩을 반드시 자금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되는 어떤 obligation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liabil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liability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동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갖다가 현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긴 해요. 자, 방금 거기 additional information에서요, willingness and ability to tolerate risk라는 게 있는데, willingness하고 ability to tolerate risk,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risk objective라고 하죠. 그러니까 return objective가 있고 risk objective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the overall goal of investment objective is to discover optimal risk-return combination that account for the investor's constraint and risk tolerance.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자 해요, asset allocation에서는. 그러니까 discover 하세요, the optimal risk-return combination. optimal risk-return combination, 그걸 갖다가 두 단어로 말하게 되면 asset allocation이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갖다가 선택하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구한테 맞는 거냐면 그 개인한테 맞는 거죠. 우리 투자한테 딱 맞는 옵티멀한 걸 선택하세요. 이걸 이제 공부하고자 해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should also evaluate the liquidity aspect of investment. 이것은 말 liquidity aspect는 자산을 갖다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asset allocation은 반드시 있잖아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면 liquidity에 해당되는 자산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in addition to liquidity risk, risks to consider include volatility risk, 변동성과 관련된 위험, 그 다음에 the risk of selling at worst possible time. 그러니까 selling at the worst possible time, 만약에 아주 시장이 나쁠 때 내가 매각을 하게 되면 내가 공정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켓 리코디티 리스크죠. 시장 유동성 위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자, 내려오십니다. Rights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 right과 responsibility가 좀 추상적 표현인데 이게 우리 시험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asset allocation을 할 때에 했어요. asset allocation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과 채권에다가 얼마씩 투자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누군가는 말이죠, 이거를 나의 고객을 위해서 자산을 갖다 관리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있을 텐데 이 펀드 매니저는 그러면 시장이 정말 주식시장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IPS에서 주식은 30%까지만 해 이렇게 했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거냐,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에 롤과 리스폰시빌리티에서 펀드 매니저가 네가 임의적으로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 자산 배분을 더 늘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는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합니다. 그죠?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롤과 리스폰시빌리티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할 만큼 허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또요, 그 전술적 자산 배분,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은 기존에 있는 최초에 설정했던 스트래티직 애셋 알로케이션으로부터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자, 그런 책임을 만약에 역할과 책임을 주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역할과 책임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가 한다면 바이올레이션 된 거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임플멘테이션 단계에서 당신이 인덱스를 쫓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대로 가게 되면 저는 그 성과가 안 좋을 것 같더니 그걸 갖다 좀 더 액티브하게 내가 인덱스랑 다르게 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 건지를 그것도 있잖아요. 롤과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과 리스폰시빌리티는 그냥 추상적 표현이긴 한데 우리 시험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게 패시브하게 운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액티브한 것도 허용하는 건가요?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요. 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거기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Effective governance aims to deleg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to the best qualified individual. 그러니까 좋은 그 거버넌스는 가장 적합한 사람한테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는 펀드 매니저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건드릴 수 있다는 것과는요,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위임할 건가의 문제죠. 이게 이제 액티브 한 건지 패시브 한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자, 또 페이지 넘기셔서 71페이지 가보세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IPS 그 다음에 작성을 하죠. Effective Investment Program begins with a well-developed IPS. IPS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Strategic Asset Allocation,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Reporting Framework. 이게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평가할 건지가 처음부터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주기로 또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할 건지도 다 미리 다 정의가 다 되어 있어야죠. 뭐 그런 거요. 그리고 벤치마크는 뭘 쓸 건지, 적절한 벤치마크가 뭔지도 있잖아요. 그죠? 다 미리 사전에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섯 번째 문장에 보면, proper benchmarking이라는 게 있죠. 적절한 벤치마킹이 있어야 된다. 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GIP에서 다룰 주제들이기도 해요. 작년 말고 재작년인가? 하여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벤치마크에 대한 것도 하나의 챕터가 주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로 있잖아요. 해서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셋 알로케이션의 비중이 점점 줄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있잖아요. 점점 줄어서 지금은 비중이 되게 낮아졌어요. 공부해야 될 분야가 되게 작아졌죠. 아주. 그리고 말을 한 것처럼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디팅 뒤에 가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한번 쭉 그냥 읽어만 보십니다. 시험에서 특별히 넣을 만한 주제들이 없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베스트먼트 디스 메이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자, 72페이지로 오실까요? 모듈 12.2에 이코노믹 밸런스요. 이코노믹 밸런스에 벌써 두 번째 나온다고 했어요. PWM에서도 한 번 나왔고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 특히나 뭔가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이코노믹 밸런스라는 게 한번 전에도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코노믹 밸런스는 스스로 있잖아요. 한번 보고 작성할 수 있게끔 우리 이그젠플에도 그런 게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라는 것만 알게 되면 사실은 정부에서 찾아와가지고 채우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트레디셔널 밸런스 생각하고 뭔지 아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 in contrast 봅시다. economic balance라는 게 있는데 contains organizations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y as well. 자, 이거는 당연히 전통적인 그 밸런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As any non-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applicable to asset allocation decision. 자산 배분을 할 때에 관련이 있는 금융자산뿐만 아니고 다른 비금융 자산도 거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비금융 자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휴먼 캐피탈인 게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전통적인 밸런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이코노믹 밸런스에 포함이 되는 자산과 부채를 갖다가 extended portfolio asset 또는 liability라고 한다. 용어 정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건지가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Investors making a proper asset allocation decisions should recognize assets and liability in both. 그러니까 should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both에 동그라미 치시고 and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asset allocation 할 때는 both 두 가지다. financial portfolio도 있어야 되는 거고 extended portfolio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extended portfolio assets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the present value of expected earnings 앞으로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 이걸 갖다 휴먼 캐피탈이라고 했죠. 휴먼 캐피탈 계산할 수 있죠. 옛날에 코어 캐피탈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또 휴먼 캐피탈 얼마입니까? 이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PWM 저 뒷부분에서 휴먼 캐피탈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년 뒤 리타이먼트 할 거예요. 이러면서 생존 확률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 해서 계산하는 건 적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the present value of pension income 내가 앞으로 펜션으로 연금으로서 내가 인컴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 거지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present value of expected intellectual property and royalties and underground mineral resources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extended liability가 있네요. 거기 present value of expected consumption, individual investor,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consumption을 해야 되는데 그 consumption을 하는데 전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resent value of expected foundation payout, 만약에 연기금 같은 거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야 될 liability가 있을 테니까 그 liability 현재 가치가 얼마죠?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12.1에 보시면 economic balances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 예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a practical application of investment that includes human capital is life cycle balanced fund.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투자에서 우리가 좀 그 활용해 볼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휴먼 캐피탈을 고려하는 게 그 이 타겟 리뎀션 펀드 같은 어떤 그 시간에 따라서 오토파일럿처럼 처음에는 주식의 비중이 많았다가 은퇴 시점을 딱 정해놓으면 그러면 은퇴 시점에 다가가면서 계속해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자동으로 채권의 비중을 늘려가는 펀드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73페이지로 오세요. Approach to Asset Allocation. 자, 이게부터가 이제 진짜 Asset Allocation의 주제입니다. 이코노믹 밸런스까지는 PWM하고 있잖아. 오버랩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주제니까 이거는 하나쯤은 가벼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어프로치 봅시다. 어프로치. 여기서 먼저 이 모듈 12.3 LOS 12C 바로 밑에 약간의 그 예백이 있죠. 바로 문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백이 있는데 1번이라고 하시고요. 이런 거 좀 씁시다. relevant objectives라고 좀 쓸까요? relevant objectives. 자, Asset Allocation Approach 아까 3개 있다라고 했어요. 그 3개의 Asset Allocation Approach는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어프로치가 서로 다른 3개가 있고 이 3개의 어프로치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Relevant Approach는 Objective는 그 3개의 어프로치의 목적들입니다. 각각의 어프로치는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어프로치입니까? 목적들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그 74페이지로 좀 넘겨보세요. 74페이지 Relevant Risk Concept이라는 게 있죠. Relevant Risk Concept에는 넘버링에 이제 번호를 좀 2번 해놓으세요. 이거는 또 Relevant Risk Concept 2번이라고 넘버링을 좀 하십니다. 이것도 뭐냐면 3개의 어프로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3개의 어프로치는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각각의 어프로치가 정의하는 리스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어프로치는 어떻게 리스크를 정의하는 거죠? 오브젝티브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리스크의 척도도 다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돌아오셔서 73페이지에 LOS CBC 바로 밑에 보세요. There are three types of asset allocation. 세 종류가 있는데 asset only가 있고 liability relative가 있고 goal based가 있습니다. 이미 goal based investing은 우리가 PWM에서 많이 공부했던 이야기이긴 해요. 이게 또 이제 등장합니다. 이 asset allocation이 이미 우리가 PWM 공부를 했고 institutional investor IPS 다 공부했잖아요. IPS 작성을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아까 strategic asset allocation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asset allocation은 PWM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institutional investor IPS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야기니까 이 asset allocation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포함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in this section, we will discuss the investment objective of each approach. 그러니까 세 가지 어프로치의 investment objective가 다 다른데요. These asset allocation approaches attempt to match investor goal with their optimal level of risk. 자, 목표와 리스크를 갖다가 정확히 매치시켜야 된다 이렇습니다. 근데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척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어프로치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는 뭘로 정의되는 건지가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 자, 그 내용들 한번 보죠. Asset Only Approach요. Asset Only Approach는 우리가 전통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대단히 많이 공부했던 Mean Variance Optimization입니다.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런 거 안 했죠, 우리가. 라이빌리티가 얼마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산이 딱 있고, 그 자산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피션트한 그런 포트폴리오고, 이피션트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투자하지 말고,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전부 다 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피션트 프론티에 이르게 되고, 거기다 무형 자산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캐피탈 마켓 라인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두 번째 챕터에 가시게 되면 이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과에 대한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버뷰니까 이런 이야기만 해요. 세 가지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티브가 어떤 거고 목표가 뭐며 리스크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은요. 두 번째 챕터에 가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장단점들이 나옵니다. 자, asset only approach makes asset allocation decisions based solely on the investor asset. solely 동그라미 하고 asset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직 자산만 보는 거다.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우리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다 알죠. 그리고 바로 밑에 문장 보면 the investment objective for this approach is to maximize expected return per unit of risk. 예를 든다면 maximize Sharpe ratio. Sharpe ratio를 가장 높게 만드세요. 이렇습니다. 그죠?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 거죠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이제 레벨 3한테 이런 거 질문하게 되면 대단히 불쾌하실 텐데 말년병장한테 신병훈련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식훈련시키는 같은 기분들이 든단 말이죠. 자,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하는 거. 아니,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그려내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레벨에서 원해서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가정의 첫 번째, 투자자의 가정 전부 다 리스크 어버스하다.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한다.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다. 자, 그거를, Y축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쓰고, X축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써서 좌표를 만들고 거기다가 뭔가 점을 찍어보자. 자, 점을 찍었을 때 같은 리스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리턴을 수평을 옆으로 딱 긋게 되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efficient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efficient 포트폴리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지배당하지 않는 이피션트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이피션트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선으로 이어서 쭉 긋게 되면요 이피션트 프론티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자, 이피션트 프론티어는 무슨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오직 리스키한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험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고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에는 리스키한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위험 자산도 있다. 무위험 자산은 거의 Y 절편에 딱 찍히는 자산이죠. 자, 이제 그러면 위험 자산 중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갈등 때립니다, 지금. 위험 자산은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곡선이 있다고요. 곡선에 어느 점에 투자하면 되는 거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위험 자산을 딱 집어넣는 순간 그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나 이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결합하면 좋은데 어떻게 결합하면 된다고? 힌트 방금 그거 있었어요.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가 뭐라고? maximize expected return per unit of risk. 위험 한 단위당 expected return을 가장 높게끔 만들자. For example, maximize Sharpe ratio. Sharpe ratio를 가장 높게 하자. Sharpe ratio를 가장 높게 만드는 방법은 efficient frontier하고 무위험 자산을 갖다가 있는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 선의 기울기가 가장 높게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면 된다. 그렇게 선의 기울기가 가장 높게끔 하는 거는 efficient frontier는 곡선의 어떤 접점을 갖다가 있잖아요. 만들면 되는데 그 접점을 우리는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기억납니까? 그게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위험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하세요 하게 되면 efficient frontier라는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무위험 자산을 딱 집어넣는 순간요, efficient frontier는 더 이상 곡선이 아니고 이제는 직선이 되고 그 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한다.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뭐 레벨 1이라서 심정훈련소 때 제시훈련 받았던 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챕터에 가게 되면 이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그럼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도전을 받는다고요. 도전을 받으니까 이 도전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그 비판들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비판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접근 방법을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대안들도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챕터에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Liability Relative Approach. 이거는 부채를 보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연기금이나 보험사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부채 쳐다보면서 내가 운용하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 보험사나 연기금에서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은, 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있잖아요. Liability 보면서 합니다. Liability 보면서. 그래서 그 라이빌리티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 라이빌리티를 보면서 자산 배분들을 해야 돼요. Liability relative approaches involve asset allocation decisions based on funding liability. allocation decision을 based on 다음에 나오는 게 funding liability. funding liability가 우리가 legal obligation이죠. 이 liability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obligation이라고요. With the objective of paying liabilities when they come due.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이 펀딩 했던 liability를 갖다가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도래했을 때에 펀딩 했던 liability를 갚으려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거기서 an example of a liability relative approach is surplus optimization. 자, 이게 다시 봅시다. 뭘 옵티마이제이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플러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셋 온리로 자산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산의 최적 조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하냐면 이런 거죠. 뭐 여기에 이름이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랜 에셋이 있어요. 자산들. 펜션 같은 게 대표적인데 펜션 에셋이 있고 펜션 라이빌리티가 있어요. 빼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얘가 서플러스죠. 그러니까 펜션 에셋에서 펜션 라이빌리티 뺀 게 얘가 서플러스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net worth, 그러니까 순자산 이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맥시마이제이션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앞으로는 서플러스 같은 개념 또는 여기 그 서플러스 대신에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우리 에코티 캐피탈 자기 자본이에요 또는요 net worth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서플러스나 또는 뭐 자기 자본이나 또는 이 넷워스는 전부 다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에셋에서 라이빌리티를 뺀 거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부가 뭐가 붙어 있죠? 이거 부가 플러스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자산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다. 무슨 포지션이지 이거? 이건 롱 포지션이다. 자, 이거 롱 포지션은 말이지. 에셋에 대해서는 무슨 포지션? 부호가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에셋 롱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라이빌리티는 뭐가 붙어 있냐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라이빌리티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보게 되면 서플러스는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포지션의 결합이라고요. 두 포지션. 하나는 롱 포지션, 하나는 숏 포지션. 두 개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맥시마이제이션 합시다. 그게 서플러스를 갖다가 있잖아요. 맥시마이제이션 하자는 얘기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나오는 에셋 가만히 있나요? 가만 안 있죠. 에셋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죠. 요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는 서플러스의 변화가 있을 텐데 서플러스의 변화를 델타 S라고 썼습니다. 서플러스의 변화는 이거 델타 S에서 델타 라이빌리티 뺀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에서 부채 증가한 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플러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면 여기 나오는 expectation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지? expectation. 가장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고 얘의 기대값을 갖다가 이 서플러스의 증가분을 있잖아요. 증가분의 기대값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변화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이 변화가 예상대로만 그대로 될까요? 그냥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는 랜덤한 숫자입니다. 랜덤하게 뭐가 될지는 모르는 숫자들이에요.
그 랜덤한 숫자들의 기대값 구합시다. 이거 expectation 하면 되는 거잖아요. expectation은 assets 증가분에 대한 기대값에서 liability 증가분의 기대값을 갖다가 빼면은 그게 곧 surplus 증가분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기대값대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그마 델타 S라는 개념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존재할 거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주어진 위험 대비 얘가 가지고 있는 위험 대비 한 단위는 기대 수익을 맥시마이제이션 하자. 이런 것들이 서플러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라이빌리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빌리티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뭘 한다고요? 자산을 갖다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라이빌리티 릴레이티브한 어프로치입니다. 자, 거기 네 번째 문장에 서플러스라는 개념 정의가 나와 있고 SSS 그 라이빌리티 뺀 거예요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모델링 라이빌리티란 말이 있네. 모델링 라이빌리티. 라이빌리티 어떻게 모델링하는 거죠? 포지션처럼 표현한다면 라이빌리티를 어떻게 포지션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Maybe achieved by shorting amount of bond that matches duration and the present value of liability.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liability의 duration과 금액하고 딱 맞게끔 있잖아요. 마치 채권을 발행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sset allocation, focus on funding liability is also known as liability driven investing. 이런 걸 갖다 liability driven investing이라고 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Goal-based approach, 여러 번 이야기했죠. Goal-based approach는 are geared toward asset allocation for sub-portfolio, which help individuals or families achieve lifestyle and aspirational financial objective. 목적에 맞춰서 자산을 갖다가 구분해서 서브-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배분하는 거, 이런 것부터는 피라미딩, 레이어링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자, 거기서 다섯 번째 문장 볼까요? 네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참 in order to achieve the stated goals goal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복수개가 있어요. goals라고 여러 개의 목적이 있는데 it is necessary for specify 반드시 이런 걸 갖다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야 된다. The type of cash flow needed. 이거 캐시플로우가 어떤 유형으로 필요한 거니 꾸준하게 있어야 되는 거니 한 번 딱 있으면 많은 거니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 호라이즌 언제까지 그거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e level of risk tolerance 위험의 감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자, 넘버링을 좀 해놓으세요. 넘버링. 그러니까 type of cash flow needed에다가 1번 하시고 조그만 동그라미로 1번 타임 호라이즌에다가 2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level of risk tolerance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3번 이렇게 놓습니다. 자, goal based investing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어떤 정보를 줄 거면 이런 정보를 줄 거다는 거지. 이런 정보들을.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each sub-portfolio will have a unique asset allocation designed to meet the stated goal.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포트폴리오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summing these asset allocation will produce investor overall portfolio strategy asset allocation.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한 다음에 그걸 갖다 다 합치게 되면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goal-based investing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맨 위에 봅시다. both 동그라미 색깔 both. 그래서 liability relative and goal-based asset allocation approaches are based on meeting liability. 둘 다요. liability relative한 거나 goal-based approach나 둘 다 보게 되면 결국은 liability를 본다는 점에서는요. 똑같습니다. The main difference 차이는 is that liability relative approaches focus on lia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liability relative한 approach를 쓰는 거고, while goal-based approaches focus on liability of individual investor.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goal-based investing을 쓰면 된다 이런 점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거 없죠?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그 패러그램 마지막 문장. 세 개로 이루어진 문장. This suggests that institutional liabilities can be more confidently forecasted since the average of a large number of obligations is more certain than the uncertain time horizon needs of one individual investor. 그러니까 라이빌리티를 보게 되면 기관의 라이빌리티는요 좀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개인의 라이빌리티는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회사가요.
보험회사 이제 라이빌리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일반적인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다르게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회계 감사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가 나가서 회계 감사를 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그렇다고요. 물론 보험회사도 공인회계사나 감사도 하긴 해야 되는데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와서 검증을 해야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건 보험회사입니다. 액추얼이 들어가죠. 보험계리인들이. 계리인들이 와가지고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라이빌리티 적정성을 갖다가 검증을 해줘야 돼요. 어떤 다른 업종도 보게 되면 라이빌리티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의 부채는요, 일반적인 부채하고 다르게 확률 부채이기 때문에 확률적 부채. 이 금액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라는 있잖아요. 그냥 확률적 부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확률적 부채가 결국은 보험 계약자들한테 줘야 될 부채들인데, 자, 65세의 계약자들이 갖다 여러 명 모으게 되면, 65세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더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텐데, 근데 65세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가지고 있는 모텔리티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생존율이 어떻게 되고 사망률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65세인 사람을 여러 명 모으게 되면 모텔리티 테이블에 거의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죽겠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개인 한 명의 65세 딱 사람을 두고 내년에 죽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모텔리티 테이블을 보면 되는 거야. 그건 안 맞다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는 불확실한 걸 여러 개 모으게 되면 대수의 법칙이 성립이 되지만 개개 하나의 불확실성만 딱 띄워놓게 되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으로 라이빌리티를 예측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은요, 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개인의 라이빌리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소파 쏘굿입니다. 조금 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조금 넣습니다. 그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되게 쉽게 읽혀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정리하는 게 문제인데, 정리만 좀 잘하시면 된다고요. 자, 잠깐 쉽시다.